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를입니다. 5월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입니다. 처음에 제목을 보고 나무처럼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하는 호기심에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무의사라는 직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의 저자는 나무를 치료하고 보살피는 나무의사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저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나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우며 나무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의사가 전해주는 나무 이야기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무를 만나다. 문제야. 어린 시절의 내가 꼭 그랬다. 워낙 자유분방한 성격 탓도 있었지만 남들은 한두 해 겪고 마는 사춘기를 나는 성장기 내내 아주 호되게 알았다. 색약 판정을 받고 유일한 꿈인 천문학자의 길을 포기한 다음부터는 더 그랬다. 술과 담배를 배운 것도 그때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밑도 끝도 없이 치밀어 오르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풀리기는커녕 더 쌓여만 갔다. 그렇게 허송세월한 시간이 얼마일까? 20을 넘기고 군대를 가고 중동에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나는 결혼을 했다. 처갓집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결혼인데 27살에 별반 재주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굶길 수는 없는 노릇. 중동에 가서 벌어온 돈으로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시작했더랬다. 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무와 꽃을 피워서 팔면 돈벌이가 되겠지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꼭 3년 만에 폭삭 망해버렸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내 자신이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때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망연자실한 채 북한산에 오르길 며칠. 어느 날 정상에 올라섰는데 그만 삶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못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구나. 차라리 죽어버리자.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리. 그 순간 문득 나무가 내 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 학교보다 산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는데 그러고 보면 지나간 내 삶의 언저리에는 항상 나무가 있었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위안이 되어주고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고 생활의 기반도 되어주었던 나무. 그렇게 지난 세월 나무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는데 갑자기 나무가 내게 이런 말을 하는 듯 했다. 나도 사는데 너는 왜 아까운 생명을 포기하려 하는 거니? 죽음의 문턱에서 나무가 나를 부른 거였다. 한번 뿌리를 내리면 평생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러나 결코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나무가 말이다. 순간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내 곁에 항상 있었지만 그 존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나무를 나는 그렇게 만났다. 나무 의사가 되다. 마음을 다잡은 나는 아내와 함께 조그만 화원을 시작했다.
처음엔 화분 몇 개가 전부였지만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겐 아예 나무를 팔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무를 아끼는 마음이 통했는지 계속해서 손님이 늘어갔다. 그렇게 화원이 자리를 잡아가자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나무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무에 미쳐 보낸 시간이 수년. 소일거리로 가정집 정원수들을 돌보다 우연한 기회에 어느 대기업 건물의 나무들을 돌보게 되었다. 나무 의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술에 취해 밤길을 걷다 보도블럭에 서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들을 보게 되었다. 콘크리트 박스가 얼마나 비좁았으면 흙 속에 묻혀 있어야 할 뿌리가 땅 위로 허옇게 드러나 있었고 견디는 것에 지친 나뭇가지들은 땅에 닿을 만큼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날이 갈수록 옥죄이는 아스팔트 감옥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해에 시달리다 못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려는 나무들. 가만히 나무에 기대어 있는데 그 아픔이 절절히 내게 전해져 왔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지금에와 고백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겉만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나무 의사였다.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도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 전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곳을 찾았고 가지 하나를 쳐낼 때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 눈에 예쁘게 보일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했다. 아픈 나무 앞에서 나는 그 입장이 되어 치료는 못할 망정 사람 입장에 서서 내 멋대로 나무를 돌봐온 것이다. 그날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고서야 깨달았다. 나무가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임을. 그래서 절대 함부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자 언젠가 한 드라마에서 나이든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의사는 신이 바빠서 대신 지상으로 출장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신만이 관장하는 사람 목숨을 다룰 수 있는 거다. 신을 대신해 사람 목숨을 다루는 게 의사의 소명이라면 나의 소명은 신을 대신해 나무의 목숨을 다루는 것일 터이다. 자연의 품을 떠나 모든 악조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신의 축복 아래 머물 수 없는 나무에게 신을 대신해, 자연을 대신해 미약하나마 배려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다. 새를 대신해서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대신해서 가지들을 잘라주고, 비를 대신해서 물을 뿌려주고, 그 뒤로 나는 내 안의 의지와 생각들을 모두 버렸다. 그제야 나무의사 본연의 자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나무로부터 인생을 배우다. 날이 갈수록 아픈 나무들이 늘어만 간다. 아픈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힘내라, 힘내라 하며 줄기를 쓰다듬어 주지만 안타깝게도 나무들은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만 뒤로 낮아빠진다. 하늘이 준 제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쓰러지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나무 의사이기 전에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게 바로 나무 아닌가. 누구는 육교 밑에서 인생을 배우고 누구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인생을 배운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그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그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씀씀이에서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삶의 가치들을 배운 것이다. 준 것 없이 받기만 하는 것도 참 못할 노릇이다. 하지만 나무 의사로서 나무를 돌보는 오늘도 나는 다시금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운다. 나는 소망한다. 사람보다 나무 곁에서 지낸 세월이 오래여서일까? 언젠가부터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무 얘기만 하는 사람으로 통한다. 워낙 말주변이 없는 탓도 있지만 사실 나무 얘기 빼고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진득하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에게 나무 이야기는 따분하기만 한 관심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느 친구는 참다 못해 나에게 참 한가로운 소리나 하고 있다며 핀잔을 준 적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내의 말처럼 참 끈질긴가 보다. 사람들에게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나무를 자랑하고 싶어서 결국은 이렇게 책까지 썼다. 왜냐면 그 친구에게는 분명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잊고 사는, 그러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삶의 가치들임을 확신한다.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 책으로 인해 이제까지 외면했던 나무에게 작은 눈길이라도 주었으면 나무와 친구가 되고픈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나무에 대한 내 마음의 빚을 말이다. 지울 수 없는 과거를 대하는 법. 조팝나무. 가지에 다닥다닥 붙은 흰 꽃이 꼭 튀겨놓은 좁쌀 같은 조팝나무. 부잣집 울타리 밑보다는 밭두렁, 외진 경사면, 나대지를 자기 땅으로 알고 자라지만 그 사는 모습과는 다르게 나무 본연의 모습은 참 화려하고 아름답다. 색 중에 흰색이 가장 화려하다고 했던가. 온갖 천연색의 꽃들이 만발하는 5월. 조팝나무가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오히려 그 꽃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창 꽃이 만발할 때의 조팝나무를 보면 가지에 붙은 하얀 꽃잎이 마치 한겨울의 눈꽃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원예가들 사이에서는 설유화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봄 한가운데서 눈꽃을 피우고 있는 조팝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지나버린 과거가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눈꽃의 시리고 처연한 느낌 때문일까? 조팝나무 아래서 내 눈을 스쳐가는 것은 달콤하고 아름답기보다 대부분 아프고 슬픈 모습들이다. 젊은 시절 방황했던 순간들과 그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 그럴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인생 일부와 바꾸고서라도 물리고 싶은 기억들. 그러나 그것이 비단 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랴. 어느 누구라도 웬만큼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아픈 기억들은 생기기 마련인 것을.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과거 속 기억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 몸에 난 상처는 없어져도 마음에 난 상처는 아무리 작아도 없어지지 않는 법.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쓰고 스스로 버렸다고 자위해도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되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과거가 아닐까 싶다. 마찬가지로 내게 있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조팝나무 역시 참 얄궂은 생명력을 지녔다.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어찌나 질기게 살아남는지. 옛날엔 밭두렁이에 잘못 자리 잡은 조팝나무를 아무리 뽑아내도 다시 자리를 잡아 골칫거리였단다. 밭주인이 조팝나무를 잡고 씨름하는 모양새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밭주인 닮아 저렇게 끈질기다고 농을 걸기도 했다나. 아무리 뽑아도 없어지지 않는 끈질긴 조팝나무처럼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라 현재의 나를 올가매는 과거의 기억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조팝나무를 볼 때면 얘의 그 아름답고 화사한 모습을 즐기지 못하고 왠지 모를 씁쓸함에 시선을 돌리곤 했다. 언젠가 어느 젊은 감독이 만들었다는 영화 한 편을 딸아이와 본 적이 있다. 포장이라는 영화적 속성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대사 하나하나에 현실감을 적나라하게 살려 인상 깊었던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이야기의 시작은 두 주인공의 고3 시절이다. 당구장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싸움이 벌어진다.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 친구의 주먹질을 말리던 다른 한 친구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만다. 원치 않았던 싸움, 그것도 말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저지른 살인. 그러나 결국 그 친구는 그로 인해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지만 전과 기록을 가진 그가 머물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의도하지 않은 과거의 실수, 잊고 싶었지만 그는 결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 결국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조직폭력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한편 원래 싸움을 걸었던 친구는 형사가 되어 사회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그가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자신은 싸움을 피하려 했는데 싸움을 거는 친구를 말리려 했던 것뿐인데 자신은 소중한 젊은 날을 깜빵에서 보낸 것으로도 모자라 조직폭력배가 되고 친구는 버젓이 형사가 되고 분노한 그는 형사가 된 친구의 동생을 유인, 깡패들의 패싸움에 방패막이로 보낸다. 마지막에는 그 사실을 알고 찾아온 친구와 처절한 싸움을 벌인다. 결국 서로가 확인하는 것은 둘 다 과거 10년 전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뿐이다. 과거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러나 그 짐을 안고 살아가기에는 남은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나가 버린 시간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사이 기억 속 과거는 부메랑이 되어 어떤 형태로든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왜 아니겠는가? 괴로운 과거를 떠올리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 현실은 과거라는 덫에 갇혀버리는 것을. 과거의 삶이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보듬어 안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천덕꾸러기 취급할 기억조차 우리들 각자가 만든 삶의 흔적이 아니던가.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으로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안에 미련이 남을수록 현실의 내가 망가져 간다는 것이다. 아니, 앞으로의 남은 삶까지 망치는 독이 될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지울 수 없는 과거라면 애써 떨쳐내려 하지 말자.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오히려 평안함을 되찾고 풀리지 않던 생의 매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 품이 그리울 때. 느티나무. 내 나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라면 어릴 적 고향에서 속이 뻥 뚫린 커다란 나무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름도 모른 채 술래잡기를 하며 놀던 그 커다란 나무가 대부분 느티나무다. 봄이 되면 연록에 고운 새순을 올리고 햇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이 되면 가지마다 짙푸른 녹음을 더해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가을엔 고운 단풍으로 계절의 깊이를 더하다가 눈 내리는 겨울 가지 위에 흰눈을 얹어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던 느티나무. 마을 한귀퉁이에서 온갖 풍파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계절을 맞는 느티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어린 마음에도 가슴 한가득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느티나무는 마땅히 놀거리가 없는 어린 꼬마들에게 재미난 놀이기구가 되어 주었다. 가끔씩 잘못이라도 저지르는 날이면 쌀이비로 엉덩이를 때리는 어머니를 피해 느티나무 구멍으로 몰래 숨어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저 나무 안에 구멍이 뚫린 거였지만 그 안에 있으면 마치 나무 위 오두막집에 숨어든 톰 소여가 된 것 같기도 했다. 그때 들었던 생각, 이 커다란 구멍은 누가 뚫어놨을까? 친구들끼리 모여 앉은 날이면 도깨비가 그랬다. 산신령이 한밤중 몰래 내려와서 그랬다. 나무에 붙은 귀신이 저 혼자 살려고 그랬다 하며 별의별 얘기를 지어내곤 했다. 나중에 자라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워낙에 느티나무는 속이 잘 썩는 나무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하늘소 같은 벌레가 들어가 작은 구멍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썩기 시작해 결국엔 속이 텅 비어버린다. 그래도 신기한 것은 전혀 끄떡도 않고 그 육중한 무게를 버텨낸다는 점이다. 물론 어느 정도 선에서 썩는 게 멈출 때의 이야기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크게 뚫린 느티나무 속이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보였는데 나무의사라는 이름을 얻게 된 뒤로는 그 구멍이 어린 시절의 느낌으로만 다가오진 않는다. 썩을 대로 썩어 절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말없이 감내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속 뚫린 느티나무를 볼 때마다 인고의 세월, 그 기나긴 애달픔 속에서 나는 이 시대의 어머니들을 떠올리게 된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내어줄 게 없나 찾는 우리들의 어머니 말이다. 언젠가 장영희 교수의 별세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녀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후 5살 때까지 제대로 앉지도 못해 누워만 있던 소아마비 1급 장애우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의 등에 업혀 학교에 갔고 어머니는 두 다리와 오른팔이 마비된 그녀를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학교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어느 글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기동력 없는 딸이 발붙일 한 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목숨 걸고 운명에 반항하여 싸운 나의 어머니. 장애는 곧 죄를 의미하는 사회에서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려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딸을 지킨 나의 어머니. 업어서 교실에 데려다 놓고 밖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시던 나의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잘해낼 수 있다고 제발 한몫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쳐내는 이 세상에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영희 교수가 생의 대부분을 목발에 의지하면서도 삶을 집어삼킬 것 같은 무서운 암에 맞서 투병하면서도 끝까지 영문학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느티나무처럼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딸을 지킨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인지 장영희 교수가 죽기 직전에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가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다. 엄마 미안해. 먼저 떠나게 돼서. 엄마 딸로 태어나서 지질이 속도 썩혔는데 그래도 난 엄마 딸이라서 참 좋았어. 엄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오래오래 더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먹어 자식을 길러보고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다. 어머니의 속이 느티나무처럼 썩어서 텅 빈 후에야 말이다. 나도 어머니의 가슴이 뻥 뚫리기 전에 방황을 멈추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지 못했다. 그 사실이 지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첫사랑이 내게 남겨준 것. 라일락 꽃향기를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에 우네. 이문세의 노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중에서 이른 새벽 찬 공기에 섞인 라일락 향을 맡아본 적이 있는지. 라일락은 꽃향기가 뭉쳐있는 이른 아침에야 비로소 그 본연의 짙은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사람 나이로 치면 20대의 싱그러움이라고 할까? 새벽녘의 신선함과 어우러진 라일락 향을 맡고 있노라면 지나간 젊은 시절의 추억이 물밀듯 밀려온다. 젊음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첫사랑. 라일락, 젊음, 첫사랑으로 이어지는 공식은 가슴 아린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라일락 향에서 젊은 날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실제 우리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곳곳에는 항상 라일락 나무가 존재했다. 중고등학교 시절의 교정에서, 풋풋함이 만발한 이른 봄의 대학가에서, 첫 데이트 장소였던 공원에서, 연인과 함께 거닐던 고즈넉한 길가에서, 눈에 띄진 않지만 항상 함께였던 나무가
다름 아닌 라일락이다. 라일락이 유독 사랑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런지. 내게도 라일락 하면 떠오르는 애틋한 첫사랑의 기억이 있다. 중학교 때쯤이었다. 그 또래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나는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이면 머릿속으로 내 나름의 이상형을 그려보곤 했다. 이성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었을까? 내 마음속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순백의 깨끗한 이미지를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꿈에 그리던 그 소녀를 현실에서 발견했다. 하얀 얼굴에 단정하게 빗어내린 검은 머리, 살짝 담은 입술, 가지런히 모아 맞잡은 작은 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은 왜 그리도 심하게 뛰던지. 가슴 속 어디인가 숨어있던 풍선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에서 소년이 소녀를 처음 등에 업었을 때의 그 느낌이라고 하면 맞을 게다. 그날부터 매일 비슷한 시간에 우리 집 담장 너머 골목을 지나가는 그녀를 보는 일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행여 들킬까봐 담벼락 밑에 바짝 몸을 붙이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던 날이 얼마였는지. 나중에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녀인지 아닌지 구분해낼 정도였다. 연분홍 치맛자락이 골목 귀퉁이에서 보이면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열심히 눈을 비벼댔다. 그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기 위해 말이다. 태어나 그토록 설레던 순간이 또 있었던가. 그 벅찬 행복감은 생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서 사라졌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설레던 내 마음이 조금씩 죄어들기 시작했다. 왜 안 올까?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걸까? 나중에서야 우연히 들은 얘기로는 그녀의 집이 이사를 갔다고 했다. 공무원인 아버지가 정근을 가게 되어 멀리 전학을 갔다 나. 이제는 그 소녀를 다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담벼락 밑을 서성였다. 말 한 번 붙여보지 못하고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한 그 소녀와의 짧은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불현듯 되살아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어디선가 라일락 향이 느껴질 때면 그 아련한 그리움은 한층 더 가슴을 파고든다. 처음이었기에 더 애틋하고 가슴 시렸던 나의 첫사랑.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첫으로 시작되는 사연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그 사연들은 모두 풋사과를 깨물었을 때처럼 시리고 알싸하다. 엄마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섰을 때, 어설프게 배운 글자로 처음 내 이름 석자를 적었을 때, 난생 처음 술을 입에 댔을 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소녀가 립스틱을 처음 발라보았을 때의 그 느낌들. 그중 가장 애틋하고 가슴 저리는 것은 뭐니 해도 첫사랑일 게다. 처음이라는 느낌만으로도 벅찬데 하물며 거기에 사랑이 더해졌음에야. 그래서일까 여자들은 보통 마지막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산다지만 나는 오히려
미완성에 채 여물지 못한 첫사랑이 가슴에 남는다. 문득 라일락 향기가 그립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사뭇 궁금하다. 그러나 누군가 말했듯 어린 시절의 그녀는 그냥 과거의 모습으로 간직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만 두고두고 간직하며 곱씹어 볼 행복으로 남을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그녀는 하얀 미소를 지닌 소녀의 모습일 게다. 어린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